우리나라 뭐 선거의 역사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뭐 1948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초대 대통령도 뽑았고 국회의원도 뽑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더 오래된 시절부터 좀 얘기를 하자. 그럼 뭐부터 얘기하냐 그랬더니 역사책에 나오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고구려의 모든 가문들이 모여서 하는 제가회의라는 회의가 있었고, 또 백제에는 정사암회의라고 해서 바위에 모여서,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뭐냐면 나라가 일을 걱정하는 바위다 해서 정사암이거든요. 그래서 정사암. 또 신라의 화백회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나라 선거의 시초로 보는 거예요. 또 조선시대 때는 의정부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향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거로 이제 뽑아지는 선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의해서 도라든지 면에 그 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 근대화 시켜줬다는 얘기 중에 지방의 의회 제도를 일본이 좀 실현시켜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라든지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선거가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고 보는 건 1948년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50 총선거가 최초의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여기 이제 포스터에 보시면 총선거 5월 10일,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권은 국민의 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당시에 투표율이 얼마였냐면요, 와 상상 초월입니다. 95.5%였어요. 야, 이 기록은요 지금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동원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 선거가 95.5%였어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 남자분 요 뒤에 보시면 짝대기가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갔는데,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좀 똑똑하시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학교를 제대로 갔다 오신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맹률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써주면 모르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둘 셋 넷으로 그려주면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선거 연령은요 남녀를 통틀어서 21살이었어요. 21살. 이때 당시 이제 간접 선거였거든요. 간접 선거와 직접 선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간접 선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다시 뽑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직접 선거는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지금처럼 뽑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48년 하면 김구 선생님도 있었을 텐데 김구 선생님은 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냐? 중학교 3학년 역사책이나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오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남북한이 통일된 국가에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북한이 선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하자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인구를 합치면 3, 4천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인구가 2배 정도 많은 거예요. 김일성이 생각해봤을 때 남북한을 통합해가지고 선거를 한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할 게 없거든요. 남북이 따로따로 정권이 수립이 돼요. 할 수 없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그런 의견이었고, 김구 선생님은 어찌됐든 간 남북한이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보다 통일된 국가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원칙에서, 만약에 이 선거에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단독 정부 수립을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표방했던 그런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국회의원은 200명을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통일되면 남한이 200, 북한이 100 해서 300명 국회의원을 생각했는데 지금 300명으로 똑같죠.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200명을 뽑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납니다. 4.3 항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승만 정권이 엄청나게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3 사건 때 제주도의 투표소 2곳이 불타버려요.
최초의 선거에서는요 국회의원 200명 뽑아야 되는데 2명이 부족한 198명을 뽑게 돼요. 우리 역사상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초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초대 국회는 또 한 일이 있는데 큰 일을 하나 했죠. 바로 무슨 일을 했냐면요, 재헌국회라 그랬어요. 재헌국회. 우리 재헌절 7월 17일 날 재헌절이잖아요. 이 재헌절이 무슨 날이었어요? 헌법을 제정한 날이었잖아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가 무슨 국회였냐면 바로 재헌국회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일대 국회가 또 신기한 점은 뭐냐면요, 바로 임기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초대 국회의원들은 1948년도에 선출이 돼서 1950년에 국회의원 임기를 끝냅니다. 1950년 6.25잖아요. 6.25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50년 5월 30일에 2대 국회 선거를 했습니다. 2대 국회를 열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다 보니까 얼마 하지도 못하고 피난을 갔어요. 1951년, 53년까지 우리나라가 휴전하기 전까지 수도가 어디냐면요,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고 거기서 무슨 부산에서 정치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정치 파동이 일어났냐면 이승만이 간접 선거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냐면 김구 선생님은 이미 49년에 돌아가셨고 김규식 여러분 신한청년단 들어보셨나요?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어요. 거기서 김규식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2대 대통령 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김규식이 될 가능성이 많았겠죠. 이때 이승만 정권이 발췌개헌이라는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또다시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정치 파동이 일어납니다. 정치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이거든요. 자유당의 의지대로 직접 선거로 바뀌게 됩니다. 발췌개헌이 일어나서 결국 직접 선거로 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선이 돼요. 그런데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지율이 얼마였냐면요, 92.2%였어요. 92.2%에서 이제 또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7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들 역할이 좀 컸었는데, 자, 3대 국회의원 선거 54년이거든요. 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좀 특이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일 건데, 자, 이분입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 이제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임을 하셨어요. 제14대 대통령,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1954년에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옆에는 이제 손명순 여사님이세요. 네. 이분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제가 기억하는 건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희 학교가 원래 좀 학교 자랑하면 안 되지만 학교에 이제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좀 많이 나눠주거든요. 학교 노트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엄청 저희가 노트를 엄청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학교 딱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노트 받았던 기억도 나는데 이분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5살, 만 25세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이 기록은 안 깨졌거든요.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 국회의원 54년에 되신 다음부터 대통령 되기까지 9번의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 9번이지요. 기간으로 하면 4년씩 하면은 4 곱하기 9 36년이에요. 이분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보내고 대통령으로 보내고, 대통령 기간까지 하면은 이제 41년이잖아요. 이분이 8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40년간 정치 인생. 국회의원 안 됐을 때도 야당 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54년에 국회의원 되셨을 때 큰일이 또 하나 일어나요. 이른바 4.4.5.1개헌이라고 하는데 이 4.4.5.1개헌이 뭐냐면 이승만 정권에서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2번 당선되고 났더니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냐면 권력의 맛을 보니까
더 권력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법을 바꿔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법을 바꿔요. 그 덕분에 이승만이 56년 선거도 나오고요, 60년 선거도 나옵니다. 203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중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이 법이 통과되는 건데, 당시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려면,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203명 곱하기 3분의 2 하면 135.333333 나오거든요. 여러분 135.3333이면 136으로 쳐야 될까요? 135로 쳐야 될까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3개월이 됐어요. 손도 좀 나오고 발가락도 좀 나오고 뭐 이목구비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3개월 된 아이는 한 명의 생명체를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봐야죠? 그러면 135명이 아니라 몇 명이야? 136명이 돼야 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명이었으니까 이 법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승만 정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서울대학교 수학자를 찾아가고 이걸 수학적 계산을 따져서, 거기 있던 이 수학자가 그랬던, 각하 수학에는 4,4,5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야? 4,4,5입이란 4 이하는 소수점에서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333이니까 3333은 5가 안 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35표로 해가지고 법을 땅땅땅 쳐가지고 결국에는 법을 통과시킨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때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자유당을 탈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야당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차고 나서 결국엔 야당의 길을 걸어요. 누구와 함께. 나중에 이제 정치적 공지가 하나 생겨요. 바로 DJ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김종필, 이런 사람하고 딜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56년에 선거가 하나 있었는데 56년에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하고의 상황은 좀 반대인데 역사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미래통합당의 선거 노래 중에 유산슬이 불렀던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뭐 이런 노래 있죠. 그 노래가 선거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던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구호가 뭐였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어요. 지금하고는 반대죠. 민주당은 참고로 걱정 말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요거 부른다고 해요. 역사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뒤바뀐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60년에 이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잖아요. 3.15 부정선거. 이승만의 지지율이 90%가 또 넘어가요, 다시. 이 당시 1960년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은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송강호 씨 주연의 효자동 이발사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에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래 투표하는 곳에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3인조, 그래갖고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9인조도 있었는데 9명이 같이 가가지고 9명이 또 감시를 하는,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 사할 사전선거. 사할 사전선거라는 사할이라는 건 아시죠? 100에 40%, 40%를 자유당으로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자유당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동네 투표 인구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걸 산에다 묻고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일까지도 발생을 하고요. 개표할 때는 투표함 바꿔치기, 선거 참관인이 있거든요. 선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와서 이제 참관하게 돼 있는데, 자유당만 들어와서 이제 감독을 하고 야당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해외에서 재외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한다든가, 국외 이제 부재자 선거, 1960년대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바다 위에서도 선거를 할 수도 있고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거 우리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해야 되잖아요. 부정선거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이때 잠깐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죠. 지방자치제도는 뭐냐면 우리 손으로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명제로 바뀌어요.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중요한 자리,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로 하게 되는데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는 건 또 누구 때문이냐면요. 여기 지금 여기인가요? 여기에 계신 김영삼 대통령 때 지방자치가 완전히 다시 시작이 돼요. 92년도인가요? 그때 시작이 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전두환 정권까지는 완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체제였고요. 노태우 정권 때 어떻게 됐냐면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일부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1960년에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처음 갖게 됩니다. 이때는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뭐냐면 국회가 두 개였어요. 서양이나 이런 지역처럼 하원과 상원을 두자는, 그때 당시에 우리말로는 참의원, 민의원, 양당 체제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회가 하나에서 단원 국회인데 옛날에는 양당, 양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내각 책임제였어요. 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강한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정부의 권한이 좀 강한 반면에 이 내각 책임제는 이 국회의 권한이 센 거예요. 국회 국무총리, 그 당시에 대통령은 윤보선이었고 국무총리는 장면이었거든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 윤보선 대통령이라든지 윤보선 정권이라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장면 정부, 장면 정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당 체제, 그리고 이 강화된 국회를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의 권한이 세졌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5.16이 일어나면서 국회까지도 대통령이 장악을 하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70년대 야당으로 이제 당선되긴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많았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46%, 63년 선거에서는 46%, 그 다음에 67년 선거에는 한 53%, 그 다음에 뭐 71년 선거는 한 56%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요. 유신 체제가 되면서는 본인이 그 체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거기를 대통령을 한 명을 그냥 뽑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야당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정권에 굉장히 탄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암살당할 뻔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국회 제명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1호라는, 그러니까 최초 이런 단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여직공 한 분이 추락사해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해서 이제 추락사고로 돼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이 살인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조의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70년대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을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요. 그래서 최초로 국회에서 제명이 된 그런 위원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에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들었어요.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됐는데 부산하고 마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었고 마산은 이분이 이제 거제도 출신이거든요. 거제도하고 마산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다시 국회로 보내라, 왜 제명을 시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길처럼 시위가 일어났어요. 사태를 걷잡을 수 없었는데 결국 이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뜻은 직접 선거로 가고 있는데 간접 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노태우 정권도 보면 알겠지만 여당이었던 민정당에서 됐지만 국회의원은 야당이 많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소야대 현상이라고 해요.
여당의 숫자는 적고 야당의 숫자가 많으니까 야당이 힘을 합치면 법을 개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0 청문회 같은 것도 열리고요. 광주 사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처벌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 법을 고치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이 터지면서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뭐 국회의원 직선제 뭐 이런 것들이 슬슬 실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들이 최다로 많이 당선이 됐대요. 26명? 요 정도 됐는데, 우리 이제 남자들 위주의 그런 국회도 많았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사회 진출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요 분이시거든요. 임영신이라는 국회의원 겸 여성 장관이었고요. 이분이 초대하고 2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나중에 중앙대의 총장으로 이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1977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을 이제 필두로 해서 현재까지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이 진출을 하셨는데, 지난 국회의원 때 26분이었고요. 현역으로서 지금 최다선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계신 추미애 장관님이시고, 4선은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의원, 박영선 옛날 장관, 지금도 장관이신가요? 장관님이셨고, 또 조배숙 의원님이신가요? 이분까지 4선. 여성 국회의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에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석 중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253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A당이 지지율이 40%를 받았다고 치면 300명에 40%면 얼마예요? 120명이죠. 지역구에서 A당이 110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퍼센테이지로 받은 120석에서 110석을 빼면 나머지 10석이 남죠. 연동형을 했을 때는 비례대표에서 10석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최대. 만약에 여기 당이 120석을 했는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거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재외 국민 선거를 했는데 이때까지 선거 중에서 최저가 나왔어요. 21%가 나왔거든요. 1988년도에 76%를 정점으로 찍은 다음에 16대 선거에서는 46%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번인가 58%로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좀 코로나의 영향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8세 이상 선거할 수 있잖아요. 선거 연령이 처음에 21세였는데 1960년에 20살로 내려왔었어요. 2006년인가 그때 만 19세로 바뀌었거든요. 만 19세였으니까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생일 지난 분들. 이번에는 처음으로 만 18세로 내려갔어요.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투표가 4월 15일이잖아요. 생일이 4월 16일이신 분까지만 가능합니다. 2002년 4월 16일생까지만 이번에 투표가 가능해요. 2002년 4월 17일생은 그러면 안 되냐? 안 됩니다.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기다리셔야 돼요.